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그 혐의자 13명, 청와대 출신 5명이 포함되어 있죠. 13명에 대한 공소장 71쪽짜리 분량을 동아일보가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를 했고, 그동안 토막토막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전문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간행을 깨고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그 공소장이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끌었을까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71쪽짜리 이 공소장을 다 보시기에 상당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핵심을 제가 여태까지 쭉 취재를 해왔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그 공소장을 다 읽어보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이 잡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시 검찰이 이 공소장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뭐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울산 쪽의 사람들, 또 황운하 경찰청장 하명 수사를 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있지만 청와대 출신 5명에게 상당히 초점을 맞췄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왔고,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 13명에 대한 그 공소 사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도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정권을 잡은 뒤에 적극적으로 송철호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 같습니다. 그 정점에는 청와대 윤종수 비서실장, 또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소장 서원 첫머리부터 상당히 이례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서. 그 중에서 특히 대통령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 송철호 시장과 관련한 공소장에서도 조차 이 주체를 송철호가 아닌 집권 세력, 정부와 여당으로 잡아서 그 상황을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송철호는 그 울산 지역에서 선거에 나와서 8번을 낙선을 하고 탈당 경력 이런 것을 해서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송철호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이죠. 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왔었다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공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청와대가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전략 지역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방까지 적폐청산 분위기, 이것을 확산시키면서 적폐몰이를 지방선거에서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냥 적폐몰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권력의 수단을 동원해야죠. 그래서 청와대가 개입을 한 그런 흔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청와대를 주체로 설정을 하고 상황을 설명한 것이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피고인 13명에 대해서 구체적 혐의 사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여기서도 몸통은 청와대, 제 뒤로 몰려 흐릿하게 보이는 청와대, 그 중에서도 청와대의 주인격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시선을 계속 그쪽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곳곳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13명의 공소사실 안에서도. 가장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것이 청와대의 그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이죠. 그러니까 송철호, 송병기 이런 사람들이 표적수사 청탁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고인 송철호와 또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뭐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게 송철호, 송병기 이 공소사실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왜 처음으로 동원이 됐는지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정수석이나 민정비서관은 그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권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제일 먼저 동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송철호, 송병기의 이런 계획에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했겠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먼저 이것을 하도록 송철호 쪽에서 이런 것을 청와대에 어떤 첩보 같은 것을 이관하도록 주도록 그렇게 기획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송병기가 기획한 청와대 개입 설계도에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지금 뭐 좀 깁니다. 상당히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서를 생산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을 했다. 지금까지 청와대 주장은 단순히 진달받아서 경찰에 이첩을 했다. 우리는 그냥 뭐 통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범죄 첩보서를 생산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뭐 진정서 같은 것을 문서 파일로 울산 쪽에서 받아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범죄 첩보서를 생산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실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등장을 합니다. 백원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백원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행정관으로부터 이것을 보고받은 백원우는 범죄 첩보서가 민정비서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아무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경찰에 하달을 해달라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뭐 반부패 비서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본인도 다 범죄 사실인 거 알고 있으면서 일단은 나중에라도 좀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박형철한테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거를 울산 경찰에 좀 내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이 첩보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의 파다한 이야기다. 박형철에게 백운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공수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박형철이나 백운호는 같은 비서관이죠. 7 비서관인데 공수처에 보면은 박형철은 검증 절차나 첩보 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백원호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시한 대로 경찰에 건넸다. 같은 7 비서관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지시를 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백원호가 지시를 해서 박경찰을 할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이너서클 안에서 이것을 다 주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와대 함명에 따른 표적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이후에는 또 백원호가 박형철에게 울산지검에 박형철은 검사 출신입니다. 울산지검에 좀 전화를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은 그거 기각하지 말고 좀 발부하도록 좀 해. 뭐 이것도 지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정황도 담겨 있고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이유, 특히 국정상황실에 수시로 보고를 했는데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또 다른 복심. 거기에 보고를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보고가 가면 지시가 내려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일단 이것은 하명수사고 그 다음에 또 울산 지역의 선거 공약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뭐 공공병원 김기현 시장의 공약을 무산시키고
이 타이밍을 맞춰서 공공병원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었죠. 그것은 되도록 하고 산재 모병원 김기현 시장의 공약은 무산시키는 이런 과정까지 쭉 공소장에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고인 한병도 정무수석이었죠.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을 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까지 거론을 했죠. 송철호, 임동호, 심규명 이 세 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송철호는 수차례 당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서 경선을 통해서는 공천이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나와서 결국은 이 일종의 후보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거론이 되고 10대 공공기관장, 과학기술부 차관 이런 거래를 한 것이죠. 자리를 놓고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13명의 구체적 혐의에서도 시선은 검찰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 있었고, 자, 송철호 당선의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청와대의 조직 7개 부처가 다 동원됐다고 하죠. 청와대 조직을 이용을 하고 외교관 자리까지 내걸고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까지 막 밀어주면서 송철호 시장 만들기에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부터 재소환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될 텐데, 이 공소장대로라면은 그냥 임종석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넘어가기에는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이 너무 정밀하고 방대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 강도가 정해지겠지만은 이번 총선 이후에 수사가 혹시나 진행이 더디고 안 되고 묻히더라도 이 공소장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문제는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